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중동 불안이 조금은 잠잠해졌고 그 가운데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중국 증시가 97년 이후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증시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증시가 견조할 수 있었던 시그널들 하나씩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상승 마감한 가운데 다우지수가 1% 이상 상승했고요. S&P 500지수도 0.71%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고 나스닥도 0.6%가량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도 이렇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미국 증시였습니다. 이날 9월 FOMC 의사록이 또 장중에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0.5%포인트 금리 인하 그리고 0.25%포인트 인하 이렇게 의견이 양분된 것으로는 확인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참여자들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선호했다라는 발언에 그래도 긍정적인 심리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의구심 같은 악재들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시장은 오늘 장에서는 기술주 상승에 조금 더 분위기를 둔 것 같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자세한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술과 헬스케어 섹터가 상승장을 주도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들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빅테크 안에서는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1.67%, 마이크로소프트도 0.66% 올랐지만 엔비디아 0.18%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알파벳이죠. 1.6%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도 0.4% 약세를 보였고 아마존은 1% 이상 오르는 반면 테슬라는 또 1%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어떻게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는지 몇 가지 빅테크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애플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계속해서 아이폰 16에 대한 수요 관련돼서 엇갈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파이퍼 샌들러가 10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설문에 응답한 10대 중 22%가 올해 가을과 겨울에 아이폰 16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22%는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엔비디아 사실 장중에는 낙폭이 더 컸는데요. 이날은 0.18%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앞두고 있는데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2위 자리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1%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처방약 당일 배송 지역의 도시 20곳을 추가한다고 밝혔는데 20곳이 추가가 되면 미국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서 이 처방약도 당일 배송으로 이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캔터 피츠제럴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만 목표 주가는 230에서 21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이날을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미 법무부가 구글을 강제 기업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따라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 빅테크 중에서도 유독 큰 하락률, 1.58%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미 법무부가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의 독점 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런 방안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꼽히는 게 바로 기업 분할입니다. 이 기업 분할이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쌓인 시간에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러한 결정은 내년 8월에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오더라도 구글은 항소할 예정이어서요. 실제 적용까지는 몇 년 더 추가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구글은 이번 검색 시장 관련 외에도 앱스토어나 온라인 광고 시장과 관련된 다른 반독점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규제적인 부분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다른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입니다. 월가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공매도 전문 업체 힌덴버그와 이번에는 게임 업체 로블록스가 맞붙었습니다. 힌덴버그는 이 로블록스가 플랫폼 이용자 수를 25에서 42% 부풀렸고 사용 시간 역시 100% 이상 부풀렸다라면서 로블록스에 대해 공매도했음을 밝혔는데요. 다만 로블록스가 이날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주가는 상승으로 하루 만에 뒤바뀌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또한 웰스파고도 이 로블록스의 목표 주가를 주당 54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로블록스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도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바이엘이 밤사이에 6.9%가량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워싱턴 대법원이 몬산토가 판매한 제품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재심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몬산토는 바이엘이 인수한 업체가 되겠고요. 아카디움 리튬은 밤사이에 정말 많이 올랐죠. 글로벌 광산 대기업인 리오틴토가 아카디움을 인수하면서 주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은 시티가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러면서 주가는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런 크루즈의 전반적인 훈풍으로 작용하는 모습들까지도 수요일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채금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는 더딜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국채금리도 함께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이 4.075%를 2년물이 3.028%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봐야겠죠. 국제 유가 다소 좀 잠잠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도 0.45%가량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날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중동 불안이 조금은 잠잠해진 가운데 재고는 증가하다 보니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제 금값도 이날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 흐름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값에 하방 압력을 받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조금 더 생생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하면서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오늘 체크해야 될 사항들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죠. 지난 9월 FOMC 회의에서 빚곡 결정과 관련해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도 25bp 인하냐 52bp 인하냐 논쟁이 격렬했던 점을 고려하면 예상할 수 있었던 대목이죠. 의사록에는 일부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25bp 인하를 선언했다고 언급했으며 소수 다른 위원은 그런 결정을 지지할 수 있었다는 시사했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즉 상당수의 참석자는 50bp 인하를 선언했지만 일부 참석자는 큰 폭의 금리 인하에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죠.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자 했고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적기에 25bp 인하를 희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의사록에서 소수는 2명에서 3명, 일부는 3명에서 5명을 의미합니다. 지난 9월 회의에서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가진 12명 위원 중 유일하게 25bp 인하를 결정한 인사는 미셀 보먼 인사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록에 따르면 복수의 의사들도 25bp 인하에 대한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증시는 빅컷에 이견이 있었다는 의사록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제롬 파월 의장의 영향력을 더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제롬 파월이 위원들을 설득해 결국 빅컷 결정을 이끌어냈고 결론은 파월 의장이 시장 편에 있다는 서 있음을 다시 확인해 준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줄곧 고용시장 둔화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혀왔죠. 앞으로도 고용이 조금이라도 악화될 조짐이 보인다면 시장이 원하는 과감한 금리 인하를 보여줄 것이라는 확신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위원들은 금리 인하가 계속되기를 원했다는 점, 고용시장 둔화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 등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록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지금은 고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 지표가 매우 강하게 나왔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오늘 밤에는 또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되죠. 어떻게 월가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의사록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FOMC 이후 9월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시간당 인근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일부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 있을까 투자자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나타난 각각 2.5%, 0.2% 기록에 비하면 둔화된 수치죠. 반면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에서 0.2%로 둔화되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똑같이 3.2%를 유지하는 것이죠. 일단 시장 장치는 이렇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서비스업이 여전히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주거비 상승률 역시 여전히 끈적이고 있는 터라 인플레이션 둔화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증시는 다시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네, CPI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어서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빅테크가 대체로 다 올랐지만 구글이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검색 시장의 독점 관련해서 법무부가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고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꼽히고 있는 기업 분할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구글이 해체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월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미 법무부가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법무부가 원하는 반독점 문제 해소를 위한 시정 조치가 담긴 것이죠.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조적 구조책이 필요하다고 담았습니다. 경제장관은 반독점 문제가 생기면 행태적 조치와 구조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통상 행태적 조치는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등 조건을 담고 있어 비교적 큰 문제는 아닙니다. 반면 구조적 조치는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등 기업 분할과 관련된 강력한 조치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심리는 내년 4월에 열리고 그해 8월 정도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거대한 기업이 된 구글을 해체까지 할 수 있을까? 월가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지난 24년 전 반독점 소송에서 기업 분할 위기에 몰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분할 대신 넷스케이프 등 다른 웹 브라우저도 윈도우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아마도 이번 사례도 비슷하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쟁법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앞으로 알파벳의 이야기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해서 팔로우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간밤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직전 FOMC 회의에서 B컷 단행을 했는데 자세한 내막을 열어보니까 연준 의원들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B컷 진행을 했지만 다음번 FOMC 회의 때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크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오늘 공개됐던 의사록의 내용들 꼼꼼하게 다시금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자세한 내막을 확인을 해보면 이번 회의에서는 4년 만에 처음으로 0.5%포인트라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죠. 일부 정책 결정자들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낮아졌는지를 확인하고자 0.25%포인트의 작은 폭을 선호했지만 최종적으로는 B컷 진행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었던 미셸 보우먼 이사 같은 경우는 끝까지 0.25%포인트의 인하를 지지했다라고 하고요. 2005년 이후로 연준 안에서 이사 간의 금리 투표에 이견이 나타났던 것은 이번 회의가 첫 사례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다수의 위원들은 정책 정상화의 점진적인 경로와 더불어서 시간을 두고 정책 제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0.25%의 인하를 지지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진전과 노동시장 리스크 균형을 고려할 때 B컷의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은 노동시장이 우리의 예상보다도 더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9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25만 4천 명 증가를 했었고 실업률은 4.1% 하락하면서 연준이 향후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결정을 요약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연준이 더 급진적인 인하 대신에 점진적인 정책 완화를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CME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다음번 FOMC 때 연준이 스몰컷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것이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20%의 투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구글과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야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구글 안에서의 일부 사업이 매각이 될 위기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법무부와 관련돼서 반독점 이슈가 현재 구글을 크게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구글 사업을 분리 매각해야 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자세한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지난 8월 5일이었죠. 이 아미트 메타 연방법원판사가 법무부의 제소에 따라서 구글을 검색 독점 기업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이후 아직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가 사업 분리 매각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 직후 항소를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최종 결론이 나는 내년 8월 이후까지 일단 구글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글은 AI 검색 서비스가 그동안 축적한 검색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본인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자부를 해왔는데 바로 이 부분을 법무부는 반독점 요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이나 삼성의 스마트폰이나 웹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을 채택하도록 거액을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쟁 업체나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봤는데요. 구글 리앤 멀홀랜드 규제 담당 부사장은 법무부의 문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검색 관련 사업에 대한 법원 판결의 법적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비자나 기업 그리고 미국 경쟁력에 의도하지 않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글은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동일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럽 쪽의 소송은 올해 말에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현재 이런 상황을 놓고 여전히 반신반의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 20년 전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동일한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당분간 바로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오늘은 투심이 조금 위축되면서 구글의 주가는 2% 정도 하락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9월과 함께 M7 안에서 동일하게 주가 하락을 보였던 것은 바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를 앞두고 현재 기대감이 약간은 불안감으로도 바뀌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3분기 동안 중국 안에서 테슬라의 출하량이 다시 한번 긍정적인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중국에서 테슬라가 9월에만 약 88,321대 차량을 출하했다라고 하고요. 전년 동기보다도 19.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월의 출하량보다도 1.9% 더 늘어서면서 테슬라 3분기의 총 판매량은 이전의 최고치였던 작년 4분기를 뛰어넘는 출하량을 공개를 했고요. 중국의 판매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3분기 전체 글로벌 차량 인도량은 46만 대 정도로 일부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약간 적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안에서 지난 9월 동안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증가했던 배경은 중국 정부가 오래된 자동차를 새로운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원화로 380만 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보조금 정책은 10월까지도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번 10월과 관련된 글로벌 판매량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 앞으로 다가온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현재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 8월에 공개 예정이었지만 디자인 변경 이슈로 2달 정도 밀려서 결국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11시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이날 행사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캡이라고 지칭한 로보택시의 공개입니다. 이 사이버캡은 투도어 2인승으로 사이버 트럭과 유사한 각진 모서리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을 특징으로 하는 콤팩트한 차량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이버캡 안에는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이 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들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라고 반대를 했었지만 머스크가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온 만큼 여러 가지 디자인과 관련된 궁금증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 행사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 대한 업데이트도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투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현재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울러 로보택시 행사에서 이번에 맥도날드와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 배달 실현이 되는 가능성도 있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본인의 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10월 10일 큰 것이 온다, 무언가가 터질 것이다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일론 머스크가 해당 게시글에 웃음 표시의 이모티콘을 남기면서 맥도날드와 테슬라 간의 분명한 무언가의 협업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장중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내일 오전에 공개가 되는 만큼 오늘 중간에 열리게 되는 미국 증시의 분위기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현재 미국 안에 또 하나의 큰 변수로 작용되는 부분은 이 허리케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10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초강력 허리케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집계되고 있는 경제적인 피해만 하더라도 무려 20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변수로도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초박빙으로 불리고 있는 핵심 경합주의 투표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이니만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해외 순방 일정까지 취소시키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허리케인의 이름은 밀턴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남동부 인구 밀집 지역인 플로리다주를 관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해당 지역은 경합주이기 때문에 판세는 그야말로 초박빙인 상황이고 통상 이런 재난 상황이 펼쳐질 때 투표율은 보통은 떨어지는 상황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지난 2005년에 있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나 2018년에 있었던 마이클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또 재난 선포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과거에는 트럼프가 오히려 우세했던 것도 현재 데이터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수들로 이들 주의 결과, 나아가서 대선 전체 결과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확인이 되고 있고 정치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현재 미국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최대 1,0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월가의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25년 재보험 가격이 급등해서 일부 보험사들의 주가가 되려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허리케인 밀턴은 오늘이나 11일 이른 시간 플로리다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파로 인해서 현재 디즈니랜드라던가 올랜드의 테마파크 등도 일부 폐쇄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암호화폐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63,000달러대 나름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던 비트코인은 간밤 6만 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함께 확인해 볼 부분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라는 게 되겠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기존 법정 통화의 가격이 1대1 비율로 패깅되는 코인들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으로 코인을 교체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려는 구매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 자체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 증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의 증가세도 함께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트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FOMC 해외 1호 공개, 물가와 고용은 잡힌 걸까? 카테고리 5 허리케인 밀튼 공포의 진격, 피트 CPI, PPI 발표 카운트다운입니다. 자, 연준에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자, 매일 서두에다가 이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무조건 표지처럼 매일매일이요. 자, 연준에 하는 일이 뭐라고요? 최대 고용 안정적인 가격. 3번은 적당하게 취하는 거니까 수능 언어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1, 2번 두 개입니다. 고용하고 안정적인 가격, 인플레이션, 고용하고 물가 잡는 거 안 하면 연준에서 나가야 됩니다. 뭐하러 있어요? 세계가 다 바라보고 그렇게 연봉을 많이 주는 연준에 왜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맨날 숫자 노름하게 만듭니까? 이거 두 개 하라고 꽂아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일 못하면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 고용과 물가. 자, 매일 할게요. 자, 연준의 고용과 물가 잡혔나요? 자, 타임라인을 보죠. 자, 뭐 중국 게임 그 502 요즘에 난리 났잖아요. 맨날 뭐 테무 알리 얘기하다가 너무 잘 만들었다고. 근데 거기서 한 가지의 단점으로 부각되는 게 뭐죠? 맵이 없다는 거, 맵이. 길치는 못 찾아요. 손오공이 막 돌아다니는데 내가 어디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연준에 하는 일하고 지금 타임라인을 그리고 개념을 계속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손오공이 아무리 뭐 여의봉 갖고 날뛰어도 내가 어디서 지금 어떤 전장에서 여의봉을 찌르고 있는지 모르면은 그냥 지쳐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길 헤매다가 죽는 거죠. 길을 못 찾으니까요. 몬스터를 만나야 공격을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타임라인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번 주에 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보는 게 좋은 게 10월 지금 10일이잖아요. 10월 달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매달 한 달 간격으로 나오는 지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서는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달 초부터 말까지 나오는 그 타임라인들을 딱
딱 익히고 나면은 1월 달, 12월 달 어느 달에 들어가더라도 뭐 FOMC가 있는 달은 뭐 더 중요도가 있겠죠. 그 FOMC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 일반적인 지표는 한 달에 주초부터 주말, 월초부터 월말에 나오는 순서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월 1일부터 볼까요? 10월 1일에 뭐가 나왔어요? 10월 1일에 여기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당연히 미국이 중요하고 여기 뭐 영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있는데 미국이 제일 중요해요. 자, 미국이 다 빨간색이죠. 미국 중에서도 빨간색이 있어요. 자, 월요일 날 10월 1일이죠. 월요일은 아니고 10월 1일 날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죠. ISM이라는 미국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PMI라는 구매 공급 관리자에게 물어보는 설문조사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제조업에다 물어본 제조업체 구매 담당자들한테 물어본 설문조사가 발표가 됐죠. 그다음에 졸트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 두 개가 빨간색인데 여기 보면은 이 두 개의 의미가 이 의미는 이따 말하고요. 일단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ISM 제조업 PMI랑 졸트가 발표가 됐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월초죠. 월초예요. 월초. 그다음에 뭐가 발표됐어요? 4일 날. 10월 4일 날. 10월 4일 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잖아요.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 자, 순서는 졸트가 먼저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근데 그 발표되는 순서랑 상관없이 뭐가 먼저 집계된 겁니까?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요. 그러니까 졸트도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가 되는데 순서가 그래서 얘는 지금 9월 달 고용 보고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졸트는 몇 월 달이라고 나와요, 지금? 8월 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되는 순서랑 집계된 순서가 반대인 거죠. 졸트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용 보고서에 나오는 것 중에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급이에요. 시급. 우리 맨날 뭐 시급이 10,000원이 넘었니 어쩌니 뭐 난리치고 시급을 얼마로 결정하느니 매년 연말마다 결정하잖아요. 여기도 이게 시급이 중요해요. 시급이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논팜 인플레이먼트. 자, 비농업. 농업은 변동성이 심하고 자영업이 많아서 뺀다고 했죠. 비농업 보면 고용자 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실업률이 나옵니다. 이 세 개 지표가 고용 보고서에 나와요. 그렇죠? 이 순서대로예요. 이 순서대로. 뒤로 가봅시다. 그다음에 10월 10일 오늘 새벽 3시에 회의록이 발표가 됐어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어요. 자, 그다음에 내일과 내일 모레가 하이라이트죠. 엊그저께 왜 기업 실적을 했죠? 제3의 기업 실적을. 주요 지표가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을 한 거예요. 자, 목요일, 금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되죠. 뭐 달 대 달, 뭐 연 대 연, 뭐 이러는데 어쨌든 CPI가 발표가 된다. 금요일 날은요. 금요일 날 PPI가 발표가 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이거 이전에 수입 물가 지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수입 물가 지수, 환율에 따른 수입 물가 지수가 생산자가 들여온 그 수입 물가의 지수를 PPI로 녹여내고 PPI가 CPI로 전이가 되는 이 순서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저기 반대죠. 졸트랑 구인 보고서, 고용 보고서, CPI랑 PPI 순서는 반대예요. 그렇죠? 발표되는 순서랑 집계되는 순서랑 흐름 플로우랑 다 반대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 물가 지수가 목요일, 금요일 날 발표가 된다. 중요한. 그렇죠? 이렇게 타임라인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연준이 하는 일을 왜 맨날 한다고 했죠? 고용과 물가. 이게 전부 고용하고 물가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전부 다. 자, 뒤로 보겠습니다. 고용 지표에 자, 지금 이 타임라인을 봤는데 월 초에 일어나는 타임라인. 그렇죠? 목요일마다는 또 주간 실업수당당 청구 건수가 맨날 나오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저기죠. 연준이 B컷, 그러니까 베이비 컷이 아니라 0.25가 아니라 0.50 B컷을 친 이유가 뭐였어요? 근거가. 물가가 2%대로 향한다는 어떤 확증이 있어서 B컷을 쳤다고 했죠. 그럼 이제 물가가 아까 뭐라고 해서 두 마리 토끼잖아요. 물가랑 고용인데 물가가 잡힐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다음에 이제 한 마리 토끼를 또 잡기 위해서 고용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고용의 포커스가 다 맞춰진 가운데 고용 보고서가 쫙 나온 거죠. 졸트 8월 달이 나오고 9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자, 여기서 고용이 또 좋다고 나왔잖아요. 어쨌든 저기 겉으로는. 그다음에 또 이제 물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가 계속해서 그 두더지개처럼 머리를 막 밀면은 너무 튀어나지 말으려고 금리라는 망치로 두들기는 거예요. 계속 두들겨야 돼. 연준은 그것만 하고 있어요. 눈이 충혈될 때까지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계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노동부,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졸트 잡 오프닝 앤 레이버 턴오버죠. 고용 및 이직 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또 고용부에서 발표되는 게 있습니다. 자, 졸트가 있고 자, 고용 보고서가 있죠. 자, 고용 보고서가 먼저 집계가 되고 그 다음에 졸트가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노동부에서 발표가 되는데 제3의 지표 아까 말씀드렸죠. 구매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나오는 ISM 지표에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ISM 지표의 세부 지표. 우리가 그냥 이거는 서비스 PMI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구매 관리 담당자한테 설문조사를 돌려가지고 PMI가 54.9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데 여기 세부 지표가 10개가 있다고 했죠. 여기 10개가 있는데 조그맣게 나와 있죠. 뒤로 가면 이제 크게 그래프까지 있는데 자, 이 10개 중에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쭉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뉴 오더스, 신규 주문하고 고용, 인플로이먼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고용이 있죠. 이건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졸트라던가 지금 고용 보고서가 아니죠. 근데 이건 제3의 지표에 있는 고용 지표예요. 자, 누가 더 답변을 많이 할까요? 누가? 자, 기업은 주소가 있어요. 구매 관리 담당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메일 주소도 있고, 인스타그램, 뭐 X, 무슨 명함도 있고 다 있겠죠. 자, 졸트라던가 지금 저 뭐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사람한테 너 고용 지금 됐니? 뭐 어디 취직했니? 너 취직한 데 마음에 드니? 너 시급은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데, 그렇죠? 응답률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인플로이먼트 고용이 지금 48.1로 꺾였는데 그때 신규 주문이 59.4로 급증하면서 아까 전에 서비스 PMI가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 세부 지표를 보면 고용이 안 좋아진 거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고용이 지금 별로 안 좋은데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졸트랑 고용 보고서에서 그걸 확인해 보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 지금 노동부에서 조사하는 게 굉장히 많은 조사가 있어요. 수입 물가도 조사하고 뭐 수출 물가도 조사하고 인구 총조사 다 하고 다 하는데 여기서 가장 응답률 떨어지는 게 졸트예요. 응답률이 가장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도 추세인데 이 지금 예전에는 졸트의 그 응답률이 2014년만 해도 두 번째로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점점 더 떨어지는 이게 졸트가 노동부에서 조사하는 조사 중에서 맨 꼴찌예요, 응답률이. 그게 코로나 이후에. 솔직히 이거 말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나 코로나 이후에 실직했어요. 다 날아가서 직장이.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라도 취직해야 되니까 내가 맞지 않는 그 불안정 고용이라고 그러죠. 내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곳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굳이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응답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통계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자기가 임명한 파월이 금리 인하 것을 결정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때? 그 저기 비트코인으로 치즈버거 사고 나서 그 팝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기자 인터뷰에서. 얼마나 경제가 안 좋으면은 50bp를 내렸니? 이랬잖아요. 자기가 만약 대통령이었으면은 야, 금리 인하 좋아. 주가 올리고 좋다. 맨날 나 주가 그래프 아침마다 새벽보다 보니까 이랬겠죠. 근데 경제가 안 좋은 신호탄이라며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은 금리 인하가 됐으면 이제 주가도 오르고 거기다가 이런 지표들도 어떤 아까 전에 졸트가 33%밖에 안 나오니까 응답률이 나머지 67%는 가상으로 가공할 수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화당 쪽에서도. 야, 이거 바이든 지금 해리스 오바마 뒤로 이제
연임을 해야 되는데 연이어서 지금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30일도 안 남았는데 여기서 지표 어그러진 거 나오고 FRB에서 하는 것도 삑 떨어진 거 나오면은 지지율 떨어지겠네.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합리적으로 의심을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졸트에서 이 지금 78만 5천 건이라는 정부의 일자리 급증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48년이면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70년인가요? 70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그 다음으로 높은 수치예요. 정부의 일자리 급증이. 민간 일자리는 줄었어요. 졸트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응답률이 떨어지는 거는 다 똑같으니까 민간 일자리는 확 줄었는데 공공 일자리만 이렇게 늘려가지고 지금 수치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은 그렇죠? 졸트가 응답률도 낮아서 믿기도 어려운데 정부 일자리만 이렇게 급증시킨 게 있으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은 좀 그런 거예요. 이게 고용이 지금 안정이 된 거 맞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죠. 서비스 PMI 안에 있는 서비스 PMI는 누구한테 부른 거야? 기업 담당자들한테. 기업 담당자한테 앞으로 고용을 더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했는데 고용을 더 안 할 것 같은데 왜 했는데 졸트에서는 고용이 좋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정부 일자리만 증가하고 민간 일자리는 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야, 기업 담당자들은 지금 경기가 앞으로 안 좋다고 하고 고용을 안 한다는데 너는 왜 이게 좋아? 저희 고용보고서도 마찬가지죠. 졸트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용보고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8월 달 거면 이제 9월 달 거 먼저 나오는 고용보고서로 보면은 고용보고서도 나왔죠? 이게 지금 서프라이즈 나와서 지금 주가 급등한 거 아니에요? 맞죠? 고용보고서에서 얼마 나왔어요? 25만 4천 건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비농업 고용자 수죠?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거 나왔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고 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발표한 지금 졸트니 고용보고서에 있는 고용 건수에 대부분 전부 다 정부 일자리가 확 늘은 거예요, 지금. 역대급으로. 정부가 밀어내기로. 그리고 민간 일자리 확 줄은 거죠. 근데 이 겉으로는 서프라이즈니까 일단 주가는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트럼프나 공화당 쪽에서 보기에는 이거 다 조작이라는 거죠. 30일도 안 남았으니까 다 이게 좋은 거죠. 주가도 오르고 고용 건수도 오르고 다 막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거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면 아까 ISM에서는 고용 지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괴리율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를 파봤더니 정부 일자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이건 봤으니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허리케인으로 넘어갈게요, 그냥. 자, 허리케인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문제죠. 허리케인이 지금 이게 와가지고 플로리다를 때리면은 지금 이미 그 육간이 이런 것들 기름 다 동났어요, 지금. 주유소에 가보면 다 세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이동 경로로 가는데 지금 카테고리 5에 속해 있습니다. 카테고리 5는 최고의 등급이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진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낮부터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피난 행렬을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끝나서 밤까지 되고 있어요. 다음 사진 가면.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빠져나갔어요, 지금. 빨리 대피하라고 했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뉴스 앵커가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남자 앵커가. 자, 초속 70 이상 5짜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지표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저 태풍이 오면은 또 물가가 들썩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고용 물가가 다 들썩여버리면은 이 연준의 그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 또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플로리다의 어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신이 보트로 이끌었기 때문에 나는 정부의 대피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의 뜻대로 보트에 남겠다. 물론 이건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대피를 하는 게 맞겠지만 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떠나면 안 되겠죠. 나는 주신의 뜻대로 시장에 남겠다.
밤사이 가장 핫했던 이슈는 구글의 기업 분할 가능성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검색의 왕 구글 해체 수준을 밟게 될지 오늘 쌓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쩌다가 해체 이야기까지 나왔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일단 미 연방법원이 구글 검색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을 비롯한 기기 제조업체들의 수백억 달러를 제공했다. 구글은 독점 기업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독점 기업. 불공정한 힘을 통해서 독점으로 거듭났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으니 이를 제한시켜야 된다, 제재해야 한다라는 게 주요 골자죠. 실제로 구글은 기기 제조업체에 2021년 기준 약 2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힘을 통해서 검색 시장 점유율은 올해 9월 기준 91.9%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방법원은요, 법무부는 독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제출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법무부가 여러 가지 안들을 고안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안들이 밤사이에 공개가 됐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해체입니다.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와 플레이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같은 제품을 사용해 검색 시장에서 경쟁사나 신규 사업자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동적, 구조적 구제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게 미 법무부의 입장이었는데요. 이 구조적 구제책이라는 게 바로 매각을 통한 기업 분할을 의미하는 법률적 용어라는 게 외신들의 해석입니다. 즉, 법무부는 해체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해체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미 법무부 안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방안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들입니다. 일단 기업 분할을 강제하는 방안 검토가 되고 있고요. 검색 결과와 AI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경쟁사에 개방하는 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맛집 레시피를 다른 경쟁사에도 공개해라, 이런 그런 유사한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검색 결과를 사용한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애플과 삼성 스마트폰 등의 검색 기능을 기본 탑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기본 탑재를 제한하겠다는 안도 제시가 돼 있고요. 이 외에 더 다양한 안들 현재까지 시장에 공개가 돼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미 법무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독점 구제 요청에 대한 심리는 내년 4월에 열릴 예정이고요. 최종 결론은 2025년 8월에 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구글 측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겠죠.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검색 관련 사업에 대한 법원 판결의 법적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검색만 제한하면 되지 왜 다른 것까지 건들고 있냐라면서 반발을 했고요. 소비자, 기업, 미국 경쟁력에 의도하지 않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면서 우리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소비자 그리고 다른 기업들 또한 미국 경쟁력 그 자체에도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조금 경고성하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또한 크롬 또는 안드로이드를 떼어내는 건 곧 구글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도 했고요. 또한 각종 법원 판결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도 충분히 내비쳤는데요. 불리한 판결에 대해선 항소를 통해 상급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뜻인데, 즉 예전에 항소를 통해서 기업 분할 명령을 거슬렀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할 생각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크롬 또는 안드로이드를 떼어내는 건 구글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말한 이유가 바로 구글의 검색은 주 수익원이기 때문이죠. 알파벳의 매출 보고서에서 구글의 검색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 살펴봤는데요. 단연코 압도적인 그런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알파벳 전체 매출에서 구글의 검색만 놓고 봤을 때 57%를
차지하는 모습들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구글 검색을 떼어낸다라는 것은 구글을 무너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의견, 주장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 분할이 실제로도 가능한 것일까요? 일단 미 법조계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는 구글이 애플과 맺고 있는 독점적 계약 등을 해지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 검색 엔진을 이용할 수 있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시하는 것이지 기업 분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선임 애널리스트도 독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업 분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혹여나 이 기업 분할이 강제되더라도 구글은 이 문제로 법원에서 수년간 싸우게 될 것이다.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런 소식들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요? 일단 알파벳 클래스 C 기준 주가입니다. 밤 사이에 1.6%가량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1.6% 물론 큰 낙폭이기는 하지만 기업 강제 분할에 대해서는 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은 너무 과하지 않나, 너무 앞서간 그런 방안인 것 같다라는 데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폭을 기록한 이유는 어쨌든 반독점법에 걸려서 이런 규제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주가에서도 기업 분할 강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월가에서도 전체적으로 기업 분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사이 기준이었는데요. 스트롱 바이, 월가의 투자 의견도 매우 강력한 매수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도 206달러 60센트였는데 여기서부터 약 26%의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월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반독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과격하게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월가의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불편한 구글 쪼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구글의 쪼개기 만약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2025년 8월 이후 수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미 정부의 반독점법은 이제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다른 기업들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 일단 사상 최고치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조금은 부진한 모습들 오늘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름폭을 보였던 미국 증시와 어제 폭락했던 중국 증시, 오늘 국내 증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7시에 다시 돌아와서 국내 증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